먼저 전용에는요, 금광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폐광 하나를 싼 값에 인수합니다. 폐광입니다. 그럼 그 안에 금강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용에는요, 백백교의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순금을 구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렵게 구해온 금을요, 몰래 밤에 작두로 짧게 잘라서 돌에 박아 넣었던 것이죠. 대박이다. 아무것도 아닌 돌을 단숨에 금광석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리고 천원금광 사무소가 있던 곳, 어디일까요? 바로 동두천의 산. 수많은 사람이 안매장되어 있었던 그 산입니다.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가 원래는 금을 캐던 금광이었던 것이죠.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에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주겠다.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며 자신이 진짜 신이 된 것 마냥 갖은 횡포를 부리던 전용해. 그러던 어느 날 전용해를 극도로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도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한 거예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 자꾸 주변 신도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전용의 눈에 그 모습이 딱 걸린 겁니다. 전용해 그 신도를 잡아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수색하라고 합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품 안에서 엄청난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문서? 신도의 품 안에서 발견한 문서는 바로 백백교 고발장.
백백교의 실체를 몰래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어떡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용해. 고발장을 쓴 그 사람의 12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우와. 12촌? 네. 이거 당시 전용에는요, 비판적인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백백교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바치고 딸과 손녀를 전용의 시녀로 바치고자 했는데 전용회가 말한 그 금광에서 신도들이 얻을 게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는데 수중에 돌아온 것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의심하고 의심하죠. 화나고 이제 방법을 찾겠죠. 탈출할 방법. 그렇죠. 그래서 전용회는요, 배신하는 신도들을 제거할 전담 요원들을 꾸렸습니다. 전용회를 대신해 배신자 신도를 처형하는 이들. 자,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력사. 병력사. 벼락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죠. 만일 대원님 전용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교단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으면요, 병력사 1호는 거침없이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바로 백백교의 광신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에는요, 신도들이 변심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가 꼭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쓰는 방법? 자연재해나 전쟁이 나도 안전한 곳이 있다. 백백교의 비신공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요, 신도들에게 합숙을 시킵니다. 전용회가 신도들을 산간벽지, 교통이 불편한 외딴 집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도 그런 거 많잖아요. 1937년 2월의 어느 날, 돈 많은 지역 유지 한 명이 백백교의 신도가 되겠다면서 찾아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테니까 전용회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보낸 겁니다. 전용회와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한약국을 운영해 황해도 지역에서 큰 돈을 번 유곤영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봤잖아요. 네, 봤어요. 자, 유곤영은 대체 왜 전용회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집안을 풍비박산낸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의 시간이 지난 뒤 전용회를 찾아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곤영이 이렇게 4년 동안 칼을 갈았던 가슴 아픈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곤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만 끌어다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백백교를 맹신한 유곤영의 아버지가 전 재산에 이어 자신의 딸까지 전용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유곤용의 여동생은 18살,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백백교 교주 전용회의 시녀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너무 별로다. 유곤용은요, 여동생까지 취한 전용회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백백교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굳게 결심한 거죠. 그렇게 유곤용은 전국 방방곡곡 백백교 그리고 전용회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백백교와 전용회의 흔적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수년째 허탕만 치던 유곤영이 내린 결론, 전용회를 만나려면 내가 백백교 신도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유곤영은요, 백백교 신도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먼저 백백교를 믿지 못했던 그동안의 불효를 깊이 사죄합니다. 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대원님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제발 전해주세요. 자신의 한약방에서 최고급 인삼 녹용까지 달려가지고 전용에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평소 백백교에 적대감을 보였던 아들 유곤용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아버지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아니 믿죠. 신나서 그 교주 찾아가서 어우 드디어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야 하면서 좋아하죠. 그러면 완전 넘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유곤용의 이 간절한 호소에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렇게 곧바로 유곤용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전용에게 알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용회가 직접 경성에서 유곤용을 만나겠다는 답이 옵니다. 자, 그런데요. 유곤용의 아버지는 전용회를 만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대원님의 얼굴을 보지 말 것. 둘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결백한 마음으로 대할 것. 셋째, 묻는 말 외에는 대답하지 말 것. 넷째,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그리하겠습니다 라면서 아버지와 굳게 약속을 합니다. 교수님, 전용회가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가 혹시 뭘까요?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거겠죠. 신이니까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라고 하고. 자, 그렇게 약속 시간인 1937년 2월 16일 밤 12시가 되자 어둠이 짙게 내린 경성의 한 저택으로 드디어 전용회가 들어갑니다. 하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의 전용회 옆엔 첩이 된 20대 초반의 유곤용의 여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우와. 와요? 잠깐만, 그럼 그걸 알고 알고 온 거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방 안에 모여 앉은 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돕니다. 이때 전용회가 유곤용에게 건넨 첫 마디. 나의 처남이니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이제야 만나 유감이네. 아 이거는 야 표정 관리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피가 거꾸로 쏟았지만 꾹 참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전용이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곤용의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와, 들어보니 재산이 10만 원 정도 있다고? 그 돈은 백백교에 바쳐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한데 전 재산을 바치라는 대원님 전용의 말에 유곤용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돈을 백백교에 바쳐 유용하게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4년만 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이는 격분한 어조로 유곤용에게 제정신이냐? 라면서 버럭 소리칩니다. 와. 전용이가 이렇게 분개한 이유. 자, 전용이를 만나기 전 유곤용의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며 강조했던 규칙 기억나십니까? 명령을 복종할 것. 아, 복종 안 했잖아. 걱정 안 했어. 어머,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 규칙이었죠. 대원님의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그 규칙을 유곤용이 어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서 어떻게? 어떡해요? 어우 자, 심기가 불편해진 이 전용회를 향해 유곤용 벼르고 벼르던 회심의 한마디를
날립니다. 오. 내 놈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백백교의 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얼치기 종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전용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용에는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곧이어 소란이 일어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전용의 수하들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옵니다. 급기야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 한 명이 퍽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이닥친 장정들이 연달아 계속 쓰러집니다. 유공용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던 거예요. 급기야 전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는 오. 덤벼든 수하들까지 때려 눕혀버립니다. 유공용의 기세에 남아있던 수하들도 도망갔죠. 목숨의 위험을 느낀 전용이는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후 유건용은요 왕십리 파출소로 바로 달려가 그곳에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백백교는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백교의 죄상, 흉포의 극, 살인귀 전용회, 백백교의 정체, 전부 백백교와 전용회의 기사로 도배가 된 겁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기,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 정말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백백교의 민낯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일제 경찰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살해당한 백백교 신도들의 수였습니다. 자, 과연 살해당한 이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이 77명, 소년, 소녀 32명, 50살이 넘은 노인 60명, 유약한 부녀 8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와, 너무 죽였다. 300명? 살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자, 그리고요. 조사가 한창이던 당시 기사에서는요. 백백교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세계 범죄 사상 전무후무한 범죄 기록이 될 것이다. 백백교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종교 집단이 벌인 최초의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일이 지난 1937년 4월 7일 드디어 전용회가 어딘가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려옵니다. 오. 수십 명의 일본 수색대가 곧장 전용회를 찾기 위해 출동합니다. 마침내 일제 경찰은요 전용회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일제 경찰이 힘들게 찾아낸 전용회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전용회의 시신에는 일제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는 크나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용회로 예상되는 그 시신의 얼굴 부분이 들짐승에게 물어 뜯겨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딱 봐도 가짜 같은데요? 일제 경찰은요 진짜 전용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전용회의 아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시켰습니다. 그의 시신을 본 아들의 반응은 아버지가 맞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또 전용해가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도 함께 발견된 겁니다. 오. 수사 결과 교주 전용해는 자신의 칼로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발견된 시신이 진짜 전용해가 맞아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100%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전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고 사진도 없고 당시에는 또 DNA 검색 기술도 없었지 않습니까? 가족과 측근이 과연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아, 너무 열받는다. 자,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경성지방법원 앞은 수많은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백백교 주요 간부들 공판이 시작됐거든요. 살인 공모자로 법정에 서게 된 18명의 백백교 간부들. 자, 이들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지금은 상상도 못할 뜻밖의 죄목을 씌웁니다. 바로 보안법. 아, 이거 약간 그 독립 운동가들 이렇게 재판할 때 썼던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백백교 간부들에게 지금 똑같은 법을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아니요. 자, 이들에게 대체 왜 이런 죄목이 붙었을까요? 바로 전용해가 주장한 백백교의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정시로 해서. 네. 전용해는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가고 신인 자신의 시대가 온다고 주장했죠. 즉 일제는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보다도 자신들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반역을 저지르려는 것을 더 위중한 죄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을 홀린 백백교 사건은요, 교주였던 전용해의 자살, 간부들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백백교는 이대로 사라졌을까요?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1년 백백교의 대원님 전용해의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에? 몇 년도예요? 70년이 70년. 지나고요? 그럼 2011년? 최근이잖아요. 네, 바로 전용해의 머리를 화장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요? 사실 일제는요, 백백교 사건을 주도한 전용해의 머리를 포르말린 용에게 보관해뒀습니다. 전용해는 희대의 범죄자, 전무후무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살인범이잖아요. 그래서 일제는요, 전용해의 얼굴을 범죄자의 표본으로 만들어 두고 연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전용해를 부검했던 검사는요, 그의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용해는 이마가 넓고 눈두덩이가 높았고 코와 귀가 매우 뾰족했으며 또한 전용해의 두개골은 보통 사람보다 2배가량 두꺼웠다. 일제는 이런 생김새를 아예 범죄형 얼굴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일제에 의해 보관된 전용해의 머리는요, 광복 후 지금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보관되다가 이제
화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시점.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 사건으로 기록된 백백교 사건. 백백교를 마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취급할 수 있을까요?